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방식의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 침묵,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헌신이 어떤 위험한 형태로 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작가 이사벨 아옌데는 우리에게 아마데오 페랄타라는 남자를 소개합니다. 그의 삶은 권력과 특권, 그리고 세상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조용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의 삶에 한 소녀를 등장시키는데 이 만남은 소녀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럼 울리지 않는 심금이라는 작품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울리지 않는 심금 이사벨 아옌데. 아마데오 페랄타는 아버지의 패거리 속에서 자라났고 그 집 남자들이 다 그렇듯이 싸움꾼이 되었다. 아버지는 공부는 호모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여겼고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배짱과 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곤 하였다. 당연히 자식들을 우악스럽게 키웠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세상이 무척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자기 사업을 보다 안정된 기반 위에 세울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마구잡이로 강탈하던 시대는 부패와 음흉한 탈취로 바뀐 만큼 이제는 현대적인 기준으로 부를 관리하고 이미지를 개선해야 했던 것이다. 자식들을 모아놓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교분을 맺으라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면책 특권을 잃을 염려 없이 계속 번영하려면 합법적인 수단을 배워야 했다. 또한 그 지역에서 가장 뼈대 있는 가문들 중에서 신부를 찾으라고도 하였다.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페랄타 가문의 이름이 그렇게 해서 세탁이 되는지 보자는 것이었다. 그 즈음에 아마데오는 만 32살이 지났고 아가씨들을 유혹한 다음 차버리는 것에 단단히 이골이 나 있었다. 그에게 결혼은 전혀 달갑지 않았지만 감히 아버지를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 고장에서 6대에 걸쳐 살며 뿌리를 내린 한 농장주의 딸을 꼬시기 시작했다. 구혼자의 오명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구혼을 받아들였는데 너무 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집을 못 갈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었다. 둘은 곧 지방도시의 전통적인 지겨운 약혼기를 지나게 되었다. 흰 린넬 정장에 광을 번쩍번쩍 낸 부츠를 신은 불편한 차림으로 아마데오는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갔다. 그때마다 장차 장모가 될 그녀와 그의 이모가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약혼녀는 커피와 과야바 과자를 내오고 그는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시계를 흘끔거렸다. 결혼식을 몇 주 앞두고 아마데오 페랄타는 사업상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아무도 남지 않고 나그네가 그 이름도 거의 기억하는 법이 없는 마을인 아구아 산타에 이르렀다. 다들 낮잠 잘 시간에 어느 좁은 길을 지나가며 더위를 욕하고 공기를 짓누르는 망고잼의 단내에 진저리를 치고 있었는데 돌 사이를 흐르는 물소리처럼 맑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어느 수수한 집에서 나오고 있었다.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페인트 칠은 햇빛과 비바람에 벗겨져 있었다. 대문 창살 사이로 어두운 색의 타일을 입힌 현관과 석회칠을 한 벽이 보였다. 안쪽에는 마당이 있었고 그 너머에 놀랍게도 한 소녀가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황금빛 나무틀에 수금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잠시 그녀를 관찰했다. 마침내 이리 와 볼래, 아가씨? 불렀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고 꽤 떨어진 거리였지만 그는 아직 어린 티가 가시지 않는 얼굴에서 놀란 두 눈과 희미한 미소를 알아보았다. 나한테 와봐. 마른 목소리로 반은 명령, 반은 달래듯 말하였다. 그녀는 주저했다.
마지막 음률은 물음표처럼 마당 한가운데 공기 중에 매달려 있었다. 베랄타는 다시 그녀를 불렀고 그녀는 일어서 가까이 왔다. 그는 대문 창살 사이로 팔을 넣어 빗장을 벗기고 문을 연 다음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물론 입으로는 여자를 구슬리는 온갖 근사한 얘기를 주절거리면서 말이다. 맹세컨대 그녀를 꿈에서 본 적이 있고 한평생 그녀를 찾아 헤매었으며 이젠 결코 놓칠 수 없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숙명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말은 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였다. 소녀는 정신이 단순하여서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면 그녀를 끌어당긴 것은 그의 목소리의 어조였을 것이다. 오르텐시아는 이제 막 15살이 되었고 몸은 첫 포옹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록 그 열망과 떨림을 명백히 깨닫지도 무어라 이름 붙여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말이다. 아마데오가 그녀를 자기의 자동차로 데려가 벌판으로 나가기는 누워 떡먹기였고 1시간 후에는 그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한 주일 후에 그녀가 갑자기 그의 집에 나타났을 때도 그녀를 기억해낼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140km나 떨어진 곳을 노란 목면 앞치마를 두르고 천으로 된 샌들을 신고 팔에는 수금을 끼고 사랑의 열병에 불부터 찾아왔다. 47년 후 오르텐시아가 묻혀 지내던 구덩이에서 구조되었을 때 나라 방방곡곡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몰랐고 어떻게 거기에 오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왜 그녀를 짐승처럼 불쌍하게 가두어 두었습니까? 기자들이 아마데오 베랄타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그러고 싶어서였소. 그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때는 이미 80이 되었고 정신은 언제나처럼 말짱했지만 그토록 옛날에 일어난 일로 뒤늦게 법석을 떠는 것을 알 수 없어했다. 설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권위적인 말만 하는 가부장이자 증조 할아버지였다. 감히 어느 누구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신부님들도 그에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긴 일생 동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더욱 불어났고 스페인 통치 시대의 요새 유적지에서부터 주 경계까지 모든 땅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였다. 그 후에는 정치계에 투신하여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족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농장주의 못생긴 딸과 결혼하여 9명의 합법적인 자식을 두었고 다른 여자들을 통해 정확히 수도 셀 수 없는 사생아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어느 여자도 기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확실하게 사랑의 불구자였다. 완전히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던 유일한 여자가 오르텐시아였는데 끈질긴 악몽처럼 그의 기억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공터 잡초 사이에서의 그녀와의 짧은 만남 후에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일과 명예로운 가문의 맛없는 약혼녀에게 돌아왔다. 그를 찾아온 것은 오르텐시아였고 그의 앞을 가로막고 무서울 정도로 노예처럼 순종하며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진 것도 그녀였다. 아이고 골치야. 내가 의리의리하게 결혼식을 치를 판인데 정신 나간 얘가 길을 가로막다니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를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노란 옷을 입고 애원하는 눈빛의 그녀를 보면서 기회를 놓치는 것은 낭비라고 여겼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떠오를 때까지 어디에 숨겨놓기로 결심했다. 그러한 부주의로 인해 오르텐시아는 전에 설탕 공장으로 쓰던 지하실에 머물게 되었고 일생을 묻혀 있었던 것이었다. 그곳은 넓고 눅눅하고 어두웠다. 여름에는 숨막힐 듯 덥고 건기에는 때때로 밤에 추웠다. 가구로는 낡은 집기 몇 개와 매트리스가 하나 있었다. 아마데오 페랄타는 그곳을 더 잘 꾸미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속으로는 이따금 그녀를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첩으로 삼아 하늘하늘한 망사옷을 입히고 공작 깃털로 감싼 다음 방에는 금실 타일을 두르고 채색 유리로 된 등불을 걸고 구불구불한 다리 달린 금빛 가구들을 갖추고 푹신한 양탄자를 깔아 맨발로 걸어 다닐까 하는 상상을 즐기곤 했지만 말이다. 만일 그녀가 그의 약속들을 지키라고 했더라면 어쩌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르텐시아는 한 마리 밤새 동굴 깊숙이 사는 눈먼 새 중에 하나 같아서 약간의 먹을 것과 물이 필요할 따름이었다. 노란 옷은 몸에서 썩어갔고 마침내 벌거숭이가 되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언제나 나를 사랑했어. 그녀가 동네 사람들에 의해 구조되었을 때 그녀가 한 말이었다. 그토록 오래 갇혀 있는 동안 언어의 사용법을 잊었고 목소리는 죽어가는 사람의 소리 마냥 무슨 진동음 같았다. 처음 몇 주 동안 아마데오는 지하실에서 그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무리 해도 고갈이 되지 않을 것처럼 그의 정욕은 불타올랐다.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할까 두렵고 자신의 눈까지도 질투가 나서 그녀를 자연광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빛이라곤 환기창을 통해 들어오는 한 줄기 엷은 광선이 전부였다. 어둠 속에서 둘은 시시덕거리며 모든 감각을 난잡하기 짝이 없게 풀어놓았다. 피부는 달아올랐고 심장은 허기진 가재로 변했다. 거기엔 온갖 냄새와 미각이 최고의 가치였다. 어둠 속에서 살을 비비며 서로의 진술을 뚫고 들어갔고 가장 은밀한 욕구 속으로 잠수를 하였다. 그곳에선 그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는데 벽들은 말소리와 키스를 증폭하여 되돌려 주었다. 지하실은 봉인된 유리관으로 변하였고 둘은 양수 속을 헤엄치는 장난꾸러기 쌍둥이처럼 아니 덩치가 큰 두 아기처럼 넋이 나가 뒹굴었다. 둘은 한동안 완전한 친밀감 속으로 길을 잘못 들어 사랑이란 것과 착각을 하고 있었다. 오르텐시아가 잠에 들면 아마데오는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갔다가 그녀가 깨기 전에 돌아왔다. 그리곤 다시 원기가 솟구쳐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렇게 욕망에 지쳐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맞붙은 횃불처럼 타오르며 서로를 집어삼키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 반대로 아주 흔히 예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아주 평범하고 대단히 시시한 그런 일 말이다. 한 달이 되기 전에 아마데오 베랄타는 그 장난에 실증이 났는데 왜냐하면 다시 그 짓을 하려고 하면 관절 마디마다 습기가 갉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동굴 바깥의 일들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로 돌아가 자기 운명의 고삐를 붙잡을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기다려 아가씨. 내가 밖에 나가 돈 많이 벌게. 선물이랑 비싼 옷, 보석을 많이 갖다 줄게. 떠나면서 말했다. 아이들을 갖고 싶어. 오르텐시아가 말했다. 애들은 안 돼. 대신에 인형 갖다 줄게. 그 후 여러 달이 지나도록 베랄타는 의상과 보석과 인형들을 까맣게 잊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오르텐시아를 방문하였지만 언제나 그 짓을 한 것은 아니었고 때때로 그녀가 수금으로 옛 가락을 타는 것을 듣고만 있기도 하였다. 현을 뜯으며 악기에 몸을 기울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좋아하였던 것이다. 이따금 너무 바쁜 나머지 말 한마디 나눌 시간 없이 물 항아리나 채워주고 식량 보따리를 내려놓고는 사라지기도 하였다. 그걸 잊고 있다가 아흐렛만에 들여다보니 그녀는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는 가족관계, 출장, 사업, 사교 등으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를 도와 포로를 돌볼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목적을 위해 입이 무거운 인디오 여자를 하나 구했다. 그 여자는 자물통 열쇠를 보관하면서 정기적으로
감방을 청소하고 오르텐시아의 몸을 긁어주었다. 그녀의 몸에는 부스러지기 쉽고 희미한 이끼 같은 버짐이 자라났는데 그것은 맨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흙을 뒤집으며 나는 냄새 혹은 버려진 물건에서 나는 냄새를 풍겼다. 그 불쌍한 여자가 가엾지도 않았습니까? 유괴의 공범 혐의로 인디오 여자도 체포하여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다만 대담한 눈초리로 정면을 쏘아본 다음 담뱃진으로 새까매진 가래를 탁 뱉었다. 정말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노예의 근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원래 천치 바보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 갇혀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오르텐시아 역시 인디오 여자 간수가 가진 생각을 바꾸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다. 세상에 대한 눈꼽만치의 관심도 나타나질 않았고 맑은 공기를 쐬러 나가보려고 하지도 무엇에 대해 불평을 하지도 않았다. 지겨워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정신은 유년기의 어떤 순간에 사로잡혀 있었고 고독이 그녀의 정신을 완전히 헝클어 놓았던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지하 생물로 바뀌어져 갔다. 반면에 감각들은 그 무덤 속에서 날카로워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을 배웠다. 정령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손을 잡아 끌어 다른 세계로 데려가곤 했다. 몸뚱아리는 한 구석에 웅크린 채였지만 미세한 메신저처럼 천체를 누비며 어둠의 영역 속에서 살았다. 만약 거울을 갖고 있었더라면 자신의 몰골에 놀라 자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비춰볼 수 없어서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알지 못했고 피부에서 돋아나는 비늘도 수세미가 된 긴 머리카락에 깃든 명주벌레도 느끼지 못했다. 어둠 속을 응시하느라 이미 죽어버린 두 눈에 낯빛 막이 낀지도 몰랐다. 또 학교에서 노는 시간에 아이들이 깔깔대는 소리나 아이스크림 행상의 작은 종소리, 공중을 나는 새소리, 강물 소리 등 가장 먼 곳에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붙잡으려고 두 귀가 얼마나 길어졌는지도 못 느꼈다. 매끈하고 탄력 있던 두 다리는 가만히 있거나 질질 끌고 다닐 필요에 맞춰 휘어지고 발톱이 야수 발톱처럼 자라났으며 뼈는 유리대롱으로 변하고 배는 푹 꺼진 대신에 곱사등이가 되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언제나 수금을 연주한 덕에 오직 두 손만이 형태와 크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손가락들은 전에 배운 멜로디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대신 가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 울음 같은 소리를 뜯어대었다. 멀리서 보면 오르텐시아는 장터에 나온 한 마리 처량한 원숭이였고 가까이서 보면 한없이 불쌍한 느낌을 자아내었다. 그녀는 이렇게 흉하게 변형이 된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이 동굴로 아마데오 페랄타가 데리고 오려고 자동차에 태웠을 때 그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기억 속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게 예쁜 줄로 믿었고 또 그렇게 행동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웅크리고 있었는지 누구든지 아주 가까이 다가선다면 선사시대 난쟁이 같은 외모 아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아마데오 페랄타는 부자에 겁나는 사람이 되어 그 지방 전역에 세력망을 뻗쳐나갔다. 일요일이면 기다란 상 머리맡에 앉아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부하들과 공범자들을 거느리고 특별 손님인 정치인들이나 군 지휘관들을 요란한 환대로 맞았다. 당연히 필요한 만큼 거만을 떨어 누가 주인인지를 상기시켰다. 사람들은 그의 등 뒤에서 누가 그의 희생자가 되었는지, 폐허 속에 몇 명이나 묻히게 했는지, 혹은 사라지게 했는지, 관리들을 얼마나 매수했는지, 재산의 절반은
밀수로 얻은 것이라는 등을 수군거렸다. 그러나 누구도 증거를 찾을 엄두는 내지 못했다. 페랄타가 어떤 여자를 사로잡아 지하실에 가둬놓고 있다는 것도 얘기하곤 했다. 불법 거래 등 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많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확실하다고 거듭 얘기가 되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무척 더운 어느 날 오후 세 아이가 학교를 도망쳐 나와 강으로 몇감으로 갔다. 두어 시간 물가 진흙 속에서 첨벙거린 후에 페랄타 가문의 옛 설탕 공장 근처를 배워야 했다. 그 공장은 사탕수수가 수지가 안 맞자 벌써 2세대 전에 폐쇄한 것이었다. 그곳은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난 곳이었다. 마귀 소리가 들린다고들 하였고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머리를 산발하고 죽은 노예들의 혼령을 부르는 마녀를 보았다고도 했다. 모험심에 들떠 아이들은 그곳에 침입하여 공장 건물에 들어갔다. 용감하게 폐허가 된 건물 안으로 들어가 흙벽돌로 된 넓은 벽에 들보는 흰 개미가 쏟아나온 휑한 방들을 쏟아녔다. 간간히 바닥에 난 잡초 덤불과 쓰레기 더미, 개똥, 썩은 기와 뱀 둥지 등을 피하기도 하였다. 농담으로 용기를 북돋우고 서로 밀쳐가며 착즙실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하늘이 뻥 뚫린 거대한 방이었고 부서진 기계의 잔해가 남아있었다. 또한 비와 햇빛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정원을 가꾸어 놓은 것도 보았고 설탕과 땀이 뒤섞여 코를 찌르는 듯 한 냄새에 찌꺼기도 맡았다고 느꼈다. 무서움이 가실 때쯤 아이들은 아주 분명히 괴물의 노래 같은 것을 들었다.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치려고 하였으나 겁보다는 공포의 흡인력이 강하여서 웅크리고 앉아 이마에 와 꽂히는 마지막 음표까지 다 들었다. 차츰 공포로 굳어졌던 몸을 펼 수 있게 되자 두려움을 털어내고 그 이상한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노래는 도대체 무엇인가? 드디어 바닥과 같은 높이에서 조그만 널빤지 뚜껑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열 수가 없었다. 입구를 막은 그 나무 판때기를 흔들어대자 우리에 갇힌 짐승이 내는 고약하기 짝이 없는 냄새가 아이들의 얼굴을 때렸다. 누구 있냐고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다만 숨죽여 헐떡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뛰쳐나가며 큰 소리로 지옥의 문을 발견하였다고 외쳐댔다. 아이들의 소란이 가라앉질 않자 동네 사람들이 마침내 수십 년 전부터 의심해 오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우선 엄마들이 아이들 뒤를 따라와 널빤지 뚜껑 틈을 들여다보았고 끔찍한 수금가락도 들었다. 그 소리는 아마데오 페랄타가 아구아 산타의 골목길에서 이마에 땀을 들이려고 멈추어 섰을 때 그를 잡아끈 평범한 멜로디와는 천양지차가 있었다. 엄마들 뒤를 이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한때 들이닥치고 점점 큰 무리가 모이게 되자 마침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도끼로 문을 부수게 한 다음 플래시와 화재 진압 장비를 들고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동굴 속에는 벌거벗은 생물이 하나 있었는데 피부는 흐늘흐늘하여 주름이 접히고 잿빛 머리단을 바닥에 끌며 소음과 빛에 질려 웅얼웅얼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바로 오르텐시아였다. 소방대원들이 비추는 가차없는 플래시 아래 거의 장님이 된 두 눈은 자개처럼 형광빛을 반짝거렸고 이는 다 달아 있었으며 두 다리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약했다. 품에 안은 낡은 수금이 원래 사람이었다는 유일한 표식이었다. 나라 전체가 그 뉴스에 분개하였다. TV 화면과 신문에는 한평생을 구멍 속에서 보내던 여인이 구조되어 누군가 어깨에 얹어준 담요를 엉성하게 걸친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거의 반세기 동안 이 여죄수를 둘러쌌던 무관심은
몇 시간 만에 복수를 해주고 구조하자는 열정으로 바뀌었다. 동네 사람들은 아마데오 페랄타를 혼내려고 몽둥이를 들고 그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를 질질 끌어냈다. 만약 경비군이 제때 출동하여 그들의 손에서 그를 뺏어내지 않았더라면 광장에서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다. 그토록 오랜 세월 그녀를 잊고 있었던 양심의 가책을 가라앉히느라 온 세상이 오르땡시아를 떠맡겠다고 나섰다. 연금을 줄 돈을 모금하였고 몇 트럭분의 옷과 약들이 모아졌지만 그녀는 필요가 없었다. 여러 자선단체에서는 그녀의 떼를 밀어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옷을 입혀 드디어 그녀는 보통 할머니처럼 되었다. 수녀들은 극빈자 수용소에 누울 곳을 마련해 주었고 여러 달 동안 지하실로 도망쳐 돌아가지 못하게 침대에 묶어놓았다. 마침내 그녀는 대낮의 빛에 적응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로 체념을 하였다. 언론이 휘저어놓은 분노를 이용하여 아마데오 페랄타의 수많은 정적들은 용기를 모아 그를 반대하는 피켓을 높이 치켜들었다. 오랫동안 그의 월권을 비호하던 당국은 그에게 법의 곤장을 내리쳤다. 뉴스가 워낙 오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늙은 족장은 감옥에 보내졌고 그러고 나자 슬슬 관심에서 떠나더니 어느 날 완전히 잊혀졌다. 아마데오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가장 혐오스럽고 비열한 자의 상징이 되었다. 간수들과 감방 동료들에게까지 미움을 받으며 죽음이 미칠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하였다. 그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한 번도 마당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감방에만 갇혀 있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바깥의 소리는 들려왔다.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오르텐시아는 미친 여자처럼 불안정하게 걸어 형무소까지 와서 죄수에게 줄 따뜻한 물병을 문지기에게 건네었다. 그 사람은 나를 굶기에 내버려 둔 적이 없다오. 변명하듯 문지기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곤 길에 앉아 수금을 뜯는데 그 소리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단말마의 신음소리였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녀의 관심을 딴 데 끌어 조용하게 하려고 동전을 한 입 던져주기도 하였다. 담 너머 아마데오 페랄타는 웅크린 자세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나는 것 같은 그 소리는 그의 신경을 후벼 팠다. 날마다 계속되는 그 힐라는 무언가를 뜻하였겠지만 그는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가끔 가책이 왈칵 밀려드는 듯 했지만 곧 기억이 꺼지고 과거의 모습들은 짙은 안개 속에 사라졌다. 왜 자기가 그 무덤에 있는지 몰랐고 차차 빛의 세계 역시 잊혀가면서 불행 속에 자신을 맡겼다. 어떠셨나요? 이사벨 아옌데는 여기서 매우 의도적인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악당과 희생자 이야기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권력이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서서히 바꿔놓는지, 아무도 개입하지 않을 때 잔혹함이 어떻게 당연시 되는지, 그리고 두려움과 고립 속에 갇힌 헌신이 어떻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인공 아마데오 페랄타는 한 개인이 아니죠. 그는 책임감 없는 특권과 양심 없는 권력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오르텐시아는 한 사람의 희생양이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면하기로 선택한 공동체 전체의 희생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가의 의도는 확실히 단순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목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의에는 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고 계속 질문이 따라다니는데요. 우리가 과연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침묵할까요? 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에서 누가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면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까?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